유럽 연합군 8만 명이 하루 만에 몰살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잿더미가 됐고 헝가리에서는 10만 대군이 증발했죠. 유럽인들은 이 군대를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몽골 제국의 기마 군단이었어요.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죽는다는 이 전사들은 달리면서 활을 쐈고 쏘면서 도망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덮쳤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못 버틴 러시아의 겨울을 이들은 오히려 기다렸어요. 얼어붙은 강이 최고의 고속도로였고 눈 덮인 벌판이 사냥터였거든요. 평생 서로 물어뜯기만 하던 유럽의 왕들이 처음으로 같은 악몽을 꾸게 됩니다. 대체 어디서 온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1218년 지금의 이란과 중앙아시아 일대를 지배하던 호라짐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 중동 최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의 어느 지방 총독이 몽골에서 온 상인 450명을 간첩이라며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칭기즈칸이 항의하려고 보낸 사신은 수염이 잘린 채 쫓겨났어요. 체면을 구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욕을 당한 거죠. 칭기즈칸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호라즘으로 쳐들어갔고 40만이라던 호라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호라즘의 술탄은 싸울 생각도 않고 도망쳤는데 칭기즈칸은 그를 끝까지 쫓기 위해 가장 믿는 장수 2명을 골랐어요.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각각 15,000명씩 주면서 술탄을 잡아오라고 했죠. 근데 단순히 잡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를 빙 돌아서 오라고 했는데 이건 그쪽에 어떤 나라들이 있고 얼마나 강한지 전부 알아오라는 뜻이었어요. 1220년 술탄은 카스피해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제베와 수부타이는 본대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임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두 장수는 이란 북부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며 계속 서쪽으로 진군했고 그 일대에서 가장 번영하던 도시 타브리즈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이란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영주가 몽골군 명성만 듣고도 겁에 질려 성문을 활짝 열어버렸죠. 심지어 식량과 군수물자까지 바쳤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 도시에서 편하게 겨울을 보내며 다음 행선지를 준비했고 1221년 초봄 북쪽 산맥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산맥 너머에는 지금의 조지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국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왕 기오르기 4세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호라즘을 박살낸 괴물 같은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왔으니까요. 그는 기다리는 대신 선제 공격을 택했습니다. 그 지역 최강이라 불리던 사마 기사단과 3만 용병을 총동원했거든요. 양측은 조지아 남쪽 평원에서 맞붙었고 기오르기 4세는 기선 제압을 위해 기병대 전력을 몽골군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궁수들의 화살은 철갑마저 꿰뚫었고 조지아 기병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돌진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수부타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싸우다 말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아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맹렬히 추격했고 대열은 점점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전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몽골 병사들이 후방에 대기시켜둔 싱싱한 말로 갈아타더니 순식간에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지친 군마에 올라탄 조지아 기병들은 속수무책이었죠. 몽골 중기병대가 흩어진 적을 향해 창을 들고 돌진했고 조지아 기사단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기오르기 4세는 측근 몇 명과 간신히 수도로 도망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몽골군이 쫓아오지 않은 겁니다. 수부타이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라 정찰이었거든요. 굳이 공성전으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죠. 기오르기 4세는 여기서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몽골군이 철수한 걸 보고 자기가 이긴 줄 착각한 거예요. 그는 몇 달 후 다시 병력을 모아 몽골군을 추격했습니다. 조지아 동쪽 산지에서 양군이 다시 만났을 때 기오르기 4세는 지난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전진했죠. 수부타이는 일부러 약한 화살만 쏘며 조금씩 물러났고 조지아군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지아군 측면에서 5천의 복병이 튀어나왔어요. 제베가 좁은 산길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을 감행한 겁니다. 기오르기 4세가 제베에게 대응하려고 방향을 틀자 뒤로 물러나던 수부타이가 그대로 반전해서 정면을 강타했죠. 조지아군은 순식간에 양쪽에서 짓눌렸고 이번엔 진짜로 전멸당했습니다. 3만의 정찰대가 벌인 두 차례 전투로 조지아는 국력이 바닥났습니다. 원래 십자군 원정에 보내려던 정예 병력이 몽땅 사라져버린 거죠. 수부타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맥을 넘어 지금의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일대의 초원지대로 진입했는데 이 지역에는 키차크족이라는 유목민들이 여러 부족과 연합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수부타이는 싸우기 전에 먼저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언어와 종교가 비슷한 부족에게 막대한 뇌물을 건네 회유했고 연합이 갈라지자 남은 세력을 하나씩 격파했죠. 뇌물 받은 부족도 나중에 공격해서 뇌물의 2배를 뺏어왔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만 한 겁니다. 캡차크 족장 쿠테는 몽골군을 피해 사위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사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다스리던 공작이었어요. 당시 이 지역에는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뿌리가 된 여러 공국들의 연합체였죠.
쿠테는 그곳 공작들에게 몽골의 위험성을 알리며 연합을 호소했고 결국 8대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는 킵차크족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 관여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연합을 분열시키려는 계략이었는데 키예프 대공은 킵차크족에게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 사신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렸습니다. 유럽 연합군 8만 명대, 몽골 제국군 2만 명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여러 방향에서 오는 적을 피해 동쪽으로 이동했고 일부러 1000명 정도의 후위대를 남겨 연합군을 건드렸죠. 선봉에 있던 공작이 이 후위대를 격파하고 나서 흥분해서 본대를 맹추격했습니다. 1223년 5월의 어느 날 양군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동부 칼카강에서 마주쳤어요. 선봉 공작은 후속 부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병력과 킨차크 기병만으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다른 공작들도 합류했지만 이미 전장은 혼돈 그 자체였죠. 몽골군은 거짓 퇴각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섰고 화살비를 퍼부어 킵차크 기병과 러시아군 사이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연막까지 피워 시야를 가렸어요. 그 혼란의 틈을 몽골 중기병이 갈랐습니다.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고 킵차크 기병들이 겁에 질려 후방으로 주랭랑을 쳤죠. 도망치는 킹차크 기병들이 뒤따라오던 다른 공작들 부대와 뒤엉키면서 러시아 연합군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몽골 기병대가 양옆에서 포위망을 좁히자 조직력을 잃은 8만 대군은 그대로 학살당했어요. 4만이 죽고 6명의 공작이 전사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공작들이 강가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수부타이는 그것마저 돌파하고 키예프 대공을 사로잡아 처형했죠. 정찰 임무를 완수한 수부타이는 몽골로 귀환했고 돌아가는 길에 제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칭기즈칸이 죽고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대칸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고타이는 아버지와 달리 행정가였어요. 수도 카라코룸을 건설하고 제국 전체를 연결하는 역참 시스템을 구축했죠. 유목민 집단을 진짜 국가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복 사업은 계속됐는데 1235년 몽골 전체 회의에서 4방향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고려, 중동, 그리고 수부타이가 정찰했던 러시아와 유럽 방면이었죠. 오고타이는 유럽 원정을 직접 지휘하고 싶어 했지만 왕족들의 만류로 포기했고 대신 장손 바투를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휘관은 당연히 수부타이였어요. 1236년 봄 바투의 원정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표는 지금의 러시아 남부 볼가강 유역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들은 한번 항복했다가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수부타이가 직접 토벌에 나섰고 연이어 남쪽의 킥차크족까지 공격했습니다. 일부는 사로잡았지만 일부는 헝가리로 도망쳐버렸죠. 이 유목민 토벌에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거지와 연결되는 보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말 타고 싸우는 데 익숙한 현지인들을 병력으로 흡수하는 것이었어요. 출발할 때 4만에서 5만이었던 원정대는 이 지역 병력을 흡수해 10만에서 15만까지 불어났습니다. 1237년 겨울 본격적인 러시아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몽골군에게 겨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봄이나 가을에는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병 이동이 불가능한데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얼어서 고속기동이 가능했거든요. 원정대는 얼어붙은 강을 따라 질주했고 첫 번째 표적인 련잔이라는 도시는 닷새 만에 함락됐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도시들은 대부분 나무로 성벽을 쌓았는데 불에는 강했지만 물리적 방어력은 허술했죠. 몽골군은 다음 도시를 밟고 모스크바 방향으로 북상했습니다. 러시아 북부를 다스리던 유리 대공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랴잔이 공격받을 때 구원 요청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자 허둥대기 시작한 거예요. 유리 대공은 모스크바가 적을 막아주는 동안 다른 곳에서 병력을 모으려 했는데 모스크바 수비대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당황한 대공은 가족을 자기 영지에 남겨두고 급히 집결지로 달려갔죠. 바투의 원정대는 1238년 2월 대공의 영지를 포위했고 4방향에서 공격을 퍼부어 이틀 만에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민들은 학살당했고 대공의 가족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수부타이는 별도의 기동대를 이끌고 유리 대공을 추격했습니다. 이미 정찰대를 보내 대공의 위치를 파악해둔 터라 금방 막사를 찾아냈죠. 수부타이는 막사를 완전히 포위한 뒤 공격을 시작했는데 눈밭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 돌격해오는 러시아 병사들을 멀리서 화살로 쏴 죽였습니다. 유리 대공의 군대는 전멸했고 대공 본인은 참수당했어요. 그 사이 바투는 러시아 최북단의 노브고로드를 향해 진군했는데 중간에 있던 한 도시에서 2주 넘게 격렬한 저항에 막혔습니다. 수부타이가 합류해 겨우 함락시켰지만 그새 계절이 바뀌어 노브고로드 주변이 늪지대로 변해버렸죠. 수부타이는 미련 없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전쟁을 지휘하는 수부타이가 아니라 바투가 사령관이었을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바투는 칭기즈칸의 장남의 맏아들, 즉 칭기즈칸의 장손이었어요. 손자 항렬에서 서열 1위였죠. 그리고 몽골은 전통적으로 본거지에서 가장 먼 땅을 장남에게 주는데 유럽은 정복되면 바투의 소유가 될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정대에는 왕족이 너무 많아서 평민 출신 수부타이를 공식 사령관으로 세우기엔 체면이 안 섰던 거죠. 1년간 휴식을 취한 원정대는 1240년 가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러시아의 심장부였습니다. 몽골군은 서쪽으로 진격하며 여러 도시들을 박살냈고 12월에 드디어 수도 키예프 앞에 도착했어요. 키예프는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이자 몇 안 되는 돌로 쌓은 성벽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일부는 여전히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수부타이는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공성기가 나무 부분을 집중 포격해 구멍을 뚫었고 몽골 중기병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정예군이 백병전에서 한 차례 밀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키예프는 함락됐어요. 원정대는 계속 서진하며 우크라이나 서부의 여러 공국을 무너뜨렸고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마을도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킨차크족과 비슷한 존재로 여겼어요. 수백 년간 킵차크족과 싸웠지만 서로 완전히 정복할 힘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깐 당하다가 물러나겠지 생각한 거죠. 칼카강 전투에서 8만 대군이 전멸했는데도 몽골이 그냥 돌아갔으니까 그 착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내부 권력 다툼에만 열중했죠. 병력의 질도 문제였어요. 소수의 중장기병을 빼면 대부분 무장도 훈련도 부실한 징집병이라 야전에서 상대가 안 됐습니다. 1241년 러시아 북부의 노브고로드마저 몽골에 항복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러시아 서부의 공작들 상당수가 헝가리와 폴란드로 도망친 걸 확인했고 그들까지 추격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못 먹는 금요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선 수요가 항상 높았고 북해의 청어는 인기 상품이었죠. 그런데 몽골이 러시아를 공격하자 노브고로드가 모든 물자를 전쟁에 투입하느라 청어 무역선을 못 보냈고 다른 상인들도 무서워서 영국 어시장에 안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어 가격이 폭락했어요. 몽골이 러시아를 치니까 영국 어부가 망한 겁니다. 수부타이는 다음 목표로 헝가리를 정했습니다. 몽골에게 패한 킵차크족이 헝가리로 도망갔거든요. 그들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으면 원정군에 편입된 킵차크 전사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진격로 측면에 폴란드군이 건재하게 남아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군대를 나눴어요. 바이다르와 카단에게 2만 미만의 병력을 주고 폴란드를 치게 했죠. 폴란드는 960년 가톨릭으로 개종하며 건국된 나라인데 12세기 중반부터 분열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서부 지역의 헬리크 1세와 2세가 국토 절반 정도를 통합해 놓은 상태였죠. 몽골 별동대는 먼저 폴란드 최동단의 한 공국을 급습했습니다. 그곳 공작은 갑작스런 공격에 가족과 재산만 챙겨 이웃나라로 튀어버렸고 남은 군대는 지휘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쉽게 무너졌어요. 카단은 이어서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를 불태우고 서쪽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군사를 둘로 나눠 한쪽은 발트해 연안을 따라 약탈하게 하고 본인은 폴란드 서부로 직행했죠. 그 지역의 공작이자 사실상 폴란드의 지배자였던 헬리크 2세는 보헤미아와 신성로마 제국의 지원군을 요청했고 영주들이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카단이 지원군 도착 전에 폴란드군을 박살내려고 속도를 높이자 헬리크 2세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폴란드 서부의 한 평원에서 양군이 맞붙었습니다. 헬리크 2세는 약 8천의 병력을 4부대로 나눴는데 정예기사단과 성전기사단, 다른 지역에서 온 군대, 그리고 광부들로 구성된 징집병이었죠. 헬리크 2세는 먼저 일부 기병을 돌격시켜 백병전을 유도했지만 카단의 경기병대가 그들을 포위하며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헬리크는 중앙군 전체를 투입했고 격전 끝에 몽골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승리를 확신한 헬리크가 추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추격하는 기병대와 따라오는 보병대 사이가 점점 벌어졌고 그 순간 몽골군이 반전해서 양익으로 펼쳐졌죠. 연막탄까지 터뜨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폴란드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몽골 중기병은 폴란드 기사들을 묶어두고 경기병은 보병대에 화살을 쏟아부었죠. 갑옷이 두꺼워 화살이 안 통하는 기사는 말을 쏴서 낙마시킨 뒤 처리했습니다. 헬리크 2세의 연합군은 대부분 전멸했고 헬리크 본인도 참수당했어요. 분열된 폴란드는 군사적 협력에 실패했고 지원군은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카단의 본대는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산맥을 넘어 중부 유럽의 대평원에 세운 나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 초원, 서쪽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 북쪽은 폴란드, 남쪽은 발칸반도와 접해 있었어요. 교통의 요지인 만큼 강하지 않으면 사방에서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였죠. 1235년 즉위한 벨러 4세는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몽골에게 쫓겨온 킵차크족이 헝가리에 왔고 벨러 4세는 그들을 받아들여 직속 병력으로 삼았어요. 헝가리와 킵차크족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동유럽에서 킵차크족은 쿠만족으로 불렸는데 벨러 4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자기 영지의 쿠만족에게 선교 사업을 벌여 일부를 개종시켰습니다.
1233년에는 쿠만족으로부터 쿠만의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죠. 그래서 초원에서 도망친 쿠만족이 갈 곳은 헝가리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벨러 4세의 노골적인 권력 강화에 대대적으로 반발했고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몽골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바투의 본대가 헝가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몽골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쳐들어갔어요. 바투는 동쪽 산맥을 직접 넘어 수도 부다페스트로 향했고 폴란드군을 박살낸 바이다르와 카다는 방향을 틀어 북서쪽에서 침공했습니다. 오고타이의 장남 귀위크는 루마니아 방면으로 돌아갔고 수부타이는 가장 멀리 남쪽에서 진군했죠. 벨러 4세는 군대를 소집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귀족들이 동원한 병력의 지휘관을 자기 측근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병사들은 처음 보는 지휘관 밑에서 싸워야 했죠. 거기에 폴란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헝가리군은 동부의 한 강 근처 평원에 진을 쳤고 양군은 강 하나를 두고 마주봤습니다. 병력은 헝가리가 훨씬 많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 개 저질렀어요. 근처에 강을 건널 만한 곳이 여럿 있었는데 돌다리 하나만 지켰고 진지를 강 가까이에 너무 빽빽하게 쳤으며 측면 경계도 소홀히 했죠. 바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성기로 돌다리를 공격해 헝가리군의 시선을 끈 다음 기병대를 다리로 밀어넣었어요. 헝가리군은 필사적으로 막았고 그 사이 수부타이가 멀리 떨어진 습지를 통해 강을 건너 헝가리군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에서 기습당했는데도 헝가리군은 침착하게 버텼습니다. 바투는 다리 쪽 압박을 더 세게 했고 수부타이는 헝가리 진지를 포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부타이는 포위망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일부러 틈을 열어둔 겁니다. 열심히 싸우던 헝가리 병사들이 그 틈을 발견하자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방어선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앞다퉈 그 틈으로 도망쳤죠. 몽골군은 여유롭게 말을 갈아타고 도망치는 적을 추격해 학살했습니다. 벨러 4세는 서쪽 바다 방향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부 유럽의 마지막 군대가 그 평원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몽골군은 여름 내내 헝가리 일대를 약탈했습니다. 이제 신성노마 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됐죠. 도망친 벨러 4세는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군대를 다시 모으며 서유럽의 교황과 황제, 국왕들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프랑스의 루이 9세는 몽골이 프랑스까지 오면 싸우겠다고 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자기 땅까지 안 오면 관심 없다는 소리였죠. 신성노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유럽 전체가 헝가리와 폴란드를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그와 교황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황제는 교황이 주도하는 십자군은 유럽 귀족들을 지배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몽골 침략 뒤에 황제가 있다고 맞받아쳤어요. 결국 벨러 4세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북유럽에서 십자군이 결성되긴 했는데 그들이 공격한 건 몽골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인 러시아 북부의 노부고로드였어요. 가톨릭 교도들은 정교회조차 적으로 봤기 때문에 협력이 불가능했죠. 노부고로드 공작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이 십자군을 전멸시켰는데 이 사건은 당시 유럽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241년 12월 수부타이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주요 도시를 함락하고 벨러 4세를 추격했는데 벨러 4세는 해안을 따라 도망치다 결국 배를 타고 섬으로 피신했어요. 수부타이는 오스트리아 빈 근처까지 정찰대를 보내 서유럽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바투는 신성노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으러 간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요. 황제는 나는 매사냥을 잘하니 좋은 매자비를 키울 수 있다고 응수했는데 바투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양쪽이 으르렁대는 가운데 몽골군은 언제든 신성노마 제국으로 밀고 들어갈 태세였습니다. 그런데 1242년 봄 카라코룸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오고타이 칸이 1241년 12월 11일에 죽었다는 거였죠. 바투는 즉시 모든 정복을 멈추고 러시아 남부로 철수했습니다. 새로운 칸을 뽑는 데 참여해야 했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눈앞에 있던 몽골군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으니 이긴 거라고 생각했죠. 유럽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고 후대 역사가들은 노이슈타트에서 50명의 기사가 몽골군을 막아냈다. 야만인들이 유럽 기사의 용맹에 겁먹고 도망쳤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어이없는 학설이 무려 20세기까지 수백 년간 정설로 통했어요. 만약 바투의 원정대가 철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자들의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바투 원정대가 실패했다면 그 이후 유럽 정벌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몽골과 유럽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서유럽의 강점은 지형이었어요. 헝가리와 폴란드의 목초지는 몽골군의 대규모 기병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했고 독일 서부는 빽빽한 숲과 크고 작은 하천이 널려 있어 기동전에 불리했죠. 거기에 서유럽의 돌로 쌓은 성체는 공성 장비가 부족한 바투 원정대에겐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반면 몽골의 강점은 조직력과 규모였어요. 바투와 수부타이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단일 군대로는 유럽 어떤 나라도 불가능한 10만 이상의 병력이 있었죠.
무엇보다 수부타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게 컸습니다. 그는 1248년까지 살았는데 7년이면 전쟁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서유럽의 가장 큰 약점은 엉망진창인 내부 사정이었습니다. 각국 군주들은 서로 끊임없이 다퉜고 국내에서도 군주와 영주들이 사사건건 부딪혔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영주들은 물론 교황과도 싸우고 있었어요. 대규모 군대를 모아서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고 통합 지휘 체계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처럼 각 영주가 자기 병력 지휘권을 쥐고 있으니 적의 유인 전술에 매번 당할 수밖에 없었죠. 몽골의 약점은 너무 멀리까지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중국 원정도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데 거기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헝가리까지 온 상태였거든요. 서유럽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이탈리아 상인들의 도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풍은 멈췄지만 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타타르의 멍에라 불리는 200년의 고립 속에 갇혔고 동남쪽에서 들려오는 몽골 군마의 말발굽 소리는 유럽인들에게 멈추지 않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십자군 국가들 역시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지원이 끊긴 채 버려진 그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강자 맘루크 왕조가 채우게 됩니다. 만약 그때 오고타이 칸이 죽지 않았다면, 수부타이의 말머리가 멈추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비록 정복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날 이후 유럽의 역사는 몽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흔적 위에서 다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